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세계 이슈를 한번 긴 시간으로 진단해보는 주말 세계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최근 이 극우화 경향과 3월달에 있을 네덜란드의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일당을 해서 5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이요, 전체적으로 극우 경향이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우 경향의 지금 스타트를 다음 달 네덜란드에 총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EU나 반이슬람을 내어 걸고 있는 극우 정당 PVV라고 부르는 자유당이 제1당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또 올해 9월에 각기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이 있는데요. 자,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극우 열풍이 유럽을 휩쓸면서 반EU, 반이슬람, 반난민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유럽 전체가 극우화되는가 하는 바로메타가 지금 곧 확인될 거라 보입니다. 자, 유럽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들이 1월 21일 이 독일 코블렌츠에서 모여서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유럽의 총선과 대선에서 극우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자라고 시위를 한번 했습니다. 세력을 한번 과시해서요. 자, 이들의 유럽의 극우 정당들의 대표는 주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 독일 대한당의 프라우크 페트리,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지금 1위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데 이 사람도 여성이죠. 이탈리아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네덜란드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러스 등이 지금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지금 극우 열풍이 주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넥시트라고 해서 네덜란드가 EU에 탈퇴할 건가 투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극우 정당 자유당 의원 12명과 다른 2명만 반대를 하고 14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150명 다 찬성을 해서 150명 중에 14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해서 거부가 되어서 극우 열풍이 꺼지는가 아닌가 이랬는데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요, 이 유권자들이 까칠하고 성향이 매우 다양해서요, 우파, 그 다음에 중도, 좌파, 무소속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지 않기로도 유명하고 정치적倾향도 우부터 좌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2005년에 네덜란드는 EU 헌법 반대에 투표를 했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의 EU 합류를 국민투표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네덜란드 총선이 유럽에 있어서 극우의 돌풍이 생기느냐 마느냐 하는 일종의 중요성을 가지는 계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네덜란드 이번 총선에서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우파 쪽으로, 강경 우파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보여준 것처럼 반기득권 대열의 네덜란드가 지금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이런 포퓰리즘 반란을 이끄는 인물은 극우 반이슬람 기치를 내건 자유당입니다. PVV라고 흔히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 헤이르트 빌더러스가 이끄는 정당인데 이 사람은 유로화를 없애버리고 유로존을 해체하고 EU 내에 국경을 복구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EU에 국경 없이 다니는 것을 이것도 차단하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거의 뭐 1인 정당 형태로 이 당을 끌고 가는데요. 정강과 정책결정, 총선 후보 선택을 혼자 책임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비박의 당, 자유당의 홍보 팸플릿은 이민자를 막고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고 네덜란드를 EU와 유럽중앙은행 ECB의 족쇄로부터 구출해 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EU 탈퇴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러스는요, 최근 몇 년간의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 파퓰리즘 정세에 가장 앞장서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의 재정 위기에 대한 EU와 유럽중앙은행의 무능한 대처,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우려, 또 테러에 대한 공포,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바람 등을 이렇게 실현하지 못하는 중도 좌파 정치권 등이 극우 바람으로 이렇게 기울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유당은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 총선에서 일당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빌드러스는 연정을 통해 총리를 노릴 심산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한 당이 스스로 과반수를 넘겨서 집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연정을 하는데 일당을 해서 주변의 다른 우파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총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극우적인 포퓰리즘과 반기득권 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이 네덜란드를 잘 아는 사람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시 경제 지표 등이 어느 나라보다 유럽, 어느 나라보다 네덜란드가 좋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나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2% 되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거란 겁니다. 유럽에서 2%면 매우 높은 겁니다. 또 네덜란드의 사회의 질 또한 상위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라서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잘하게 돈을 잘 버는 나라고 자유와 관용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마약 중독자도 정부로부터 일정한 마약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당하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동성애나 매춘 이런 것도 합법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개인의 어떤 이 진보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덜란드의 사회질도 상위권이고 공식 실업률은 5.4%고 인플레이션은 낮고 무역 흑자는 GDP의 9%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 경제 회복세가 완연해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임금을 올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46%가 속해 있는 국내 서비스 분야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가계부채가 조금은 높지만은 연금이 워낙 탄탄해서 연금 시스템이 그리고 이 저축이 많아서 노동자의 노후 대책도 걱정이 없는 나라다. 유럽에서 한마디로 제일 살만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정부 부채 또한 통제 범위 내에 있어서 GDP의 1%에도 못 미치고요. GDP 대비 공적 부채도, 공공부채 비중도 63%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신용이 좋아서 채권 시장에서 저금리로 돈을 갖다가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 제로금리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정된 반면에 어떻게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극우 파퓰리즘 정치인이 득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극우 파퓰리즘이 득세하는 것은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가능하다, 그걸 활용한 사람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1200만 명의 네덜란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우 정치인에게 표를 3월 15일 열리는 선거에서 던진단 말인가? 이게 참 이해가 다 안 가는 모양입니다. 자, EU의 창립 멤버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자,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극우 돌풍이 시작돼서 반 EU, 그리고 이 반 난민, 반 이슬람이
이렇게 불을 당겨서 네덜란드가 EU가 해체되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경제적인 지표에 감추어진 네덜란드 사회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이 전문기관들은 네덜란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유한 정치 지형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수많은 군소 정당들이 이합접 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요, 11개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을 했고, 다음 달 총선에는 28개 정당이 후보자를 낼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것은 아예 일상화되어 있고, 항상 2개 내지 3개 정당이 모여서 집권을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마르크 리트라는 사람이 이끄는 보수 성향의 이 VVD 당과 그 다음에 노동당, 그러니까 PVDA 좌파, 이 VVD는 우파고 노동당은 좌파입니다. 이 좌우 정당이 연정을 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좌우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연립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네덜란드 정치계의 중심이었던 기독교 민주당이 분열을 하면서 발생을 했다는데요. 네덜란드는 원래 기독교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오래 전부터 이 기민당 정신에 이렇게 입각을 해서, 유럽에는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정치의 부패나 또 정경유착을 개선하면서 기민당의 아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너지면서 네덜란드가 군소정당의 어떤 이 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민당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현재와 같은 복잡한 정치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연정이 4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긴축재정,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 무역 자유화 등의 기반의 경제를 이끌어왔고, 이후 경제는 이 플러스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2012년 집권한 이래요, 잘 해왔습니다. 경제도 좀 살렸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런 경제에서 한때 잠깐 어려웠습니다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유권자들이 이 극우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에 눈을 돌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내면에 뭐가 발생하고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 긴축 재정으로 정부 부채는 줄였지만은 보건, 의료, 노인복지, 교육 부분의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 장애자 지원이나 각종 교통이나 친환경 주택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적 가치를 갖다가 존중한다 해서 이 보건, 의료, 교육, 교통, 주택 등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이 상당히 갖춰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국가의 경제적인 지표는 좋아졌지만은 실제로 국민들 속에는 불만이 이렇게 상당히 심화되고 있었고, 고용 문제에서 실업률은 5.4%에 불과하지만은 종일 일할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제로 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실업률에는 이런 정부의 공식 실업률과 다른 실업자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실질 실업률은 한 16%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 6명 중에 1명이 일자리가 없다라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도 하락했어요. 10년 전에는 한 57%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는데, 최근의 조사에서는 30% 미만으로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임시직에 종사하고 17%는 영세 자영업이고, 이러면서 네덜란드의 최근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지는 사회의 내면이 점점 골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정부의 긴축 재정의 원인으로 보지만은
기성 정치권이 이걸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민 문제나 이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극우 파퓰리즘에 호응을 해서 분노를 이런 이슬람이나 이 탈지인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네덜란드에는 모로코 등 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모여들고 있고, EU 통합 대신에 네덜란드만 따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네덜란드는 좌파, 우파, 중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2012년 총선에서는 현 총리가 소속된 VVD 당이 그리고 또 현재 총리와 함께 이렇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당이 44석 38석을 얻어서 둘이 합쳐서 82석을 이렇게 얻어서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요. 현재 이 빌드러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자유당은 그때 15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자유당이 평균 20.3%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역대 자유당이 얻은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은 거의 최대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난민, 이슬람, 테러 이런 부분들이 이 자유당의 지지율을 갖다가 올리는 쪽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5번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자유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자유당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 정당의 지지율들이 한 40%가량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합치면요. 이렇게 되니까 현 총리가 소속된 VVD 당이라는 당이 보수 쪽에서도 1등이 아니라 두 번째 정당으로 가고 자유당이 1당이 될 것 같으니까 현 총리도 지금 극우적인 형태로 이민자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조용히 살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경 선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또 좀 중산층이나 상류층 살만한 사람은 기민당 같은 중도 정당, 즉 EU 잔류를 주장하고 유로존을 지지하는 쪽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좀 온건한 살만한 사람들은 또 EU 잔류를 지지하고,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는 정당이 좌파 정당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좌파 정당이 합쳐서 59석을 얻었는데 다음 달 총선에서는 이 의석의 한 20-30%가 날아가 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에서도 이 노동당이라고 지금 일당을 하고 있는, 지금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당이 하나 있는데, 이 당이 최근에 이 진보적 애국주의라든지 네덜란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극우정당 비스무리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들 외에 순수하게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진보정당의 지지가 거기로 모이면서 지지가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이 선거에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네덜란드 정당에서 극우 정당이 강화되고요, 좌파 정당이 몰락하고, 좌파 정당 중에 제일 큰 정당은 극우와 경향을 띠는 이런 양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선거에서 자유당이 1등이 된다 하면, 그러면 이 당이 결국은 이 자유당과 연대를 해야 될 건데, 나머지 당이 연대를 하지 않을 거다, 극우당이라고 다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이다 자유당이 1등이 되어서 집권을 못하느냐? 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총선이 끝나도요, 3월 달에 네덜란드의 정치는 매우 혼란해질 거다는 건데, 결국은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네덜란드 총선이 끝나면 결국은 이 반기득권, 반EU, 또 극우 세력에 힘을 주는 성향,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거의 결과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것이 프랑스의 마린 르펜에게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메르켈에게는 악재가 되어서
현재 메르켈의 기민당 정권이 붕괴되는 이런 양상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문제지요. 유럽 전역이 극우 정당들이 득세해 가서 10년 뒤에는 EU가 해체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전통적인 유럽 국경이 복원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의 극우적인 어떤 경향으로의 정치적 변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수치로는 네덜란드는 살만한데 왜 저럴까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회 또한 골마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